자, 이제부터는 분쟁의 시작과 대응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을 시작할 때 또는 그에 대응할 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너무 전문적이거나 지역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저에게 분쟁은 왜 일어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경험상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예 없거나 정해놓긴 했는데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할 때 분쟁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즉 무역 거래를 하면서 아주 간단히 PO로만 거래를 하다가 미리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툼이 생겨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시적으로 일방이 그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분쟁으로 당연히 이어지겠죠. 계약서가 있든 없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은 물론이고 있는 경우에도 100%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양 당사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뭔가 다툼의 상황이 있거나 예상이 될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를 찾아간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내용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쟁을 할지 말지 또는 시작된 분쟁에 대응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분쟁을 시작하거나 대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실익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분쟁을 시작해서 마무리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얼마일까요? 사실 그게 누구도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 시간이 얼마냐에 보다는 구체적인 시간보다는 그 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분쟁을 하는 시간 동안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고 지나갈 때의 손해와 그 분쟁을 시작하거나 대응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을 때의 손해를 파악하고 나중에 그 분쟁을 승리했을 때의 이익과 함께 고려해 보는 거죠. 이것과 관련이 되면서 다음에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시간은 본인이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에 대한 비용, 그리고 각종 파일링 피, 예컨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지금 법원에 내는 비용, 그 밖에도 소송을 하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비용, 다른 곳으로 운반해야 할 경우에 운송비, 그 밖에 빌린 돈의 이자 등도 생각을 해야겠죠. 실제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하자 있는 물건이지만 덤핑으로 매각하고 일부라도 매출로 남기는 것이 나아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승소 가능성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관계를 내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내가 정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갔을 때 이길 수 있고 이긴다면 얼마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느냐. 물론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모든 것을 픽스하고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00% 확실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적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분쟁을 시작하거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케이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알려준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률 검토로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고객이 주장한 사실관계와 증거로는 증거관계는 다 있는데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추후 제가 설명하겠지만 소멸시효가 도과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은 승소 가능성까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 가능성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외국에 있을 거고요.
그 재산도 외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재산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조사 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을 이용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외국 판결이나 중재 판정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소를 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을 받은 거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돈을 받는 거 아니면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집행인데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쟁의 마무리, 그 집행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이제 시간, 비용,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쟁을 시작할 거냐, 안 할 거냐, 대응할 거냐, 안 할 것이냐를 잘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객분들이 또 자주 물어보시는 클레임 레터, 내용 증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클레임 레터인데요. 매우 간단한 내용이죠. 이 화면 역시 클레임 레터의 샘플입니다. 앞서 보신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것 같죠. 네, 이건 이제 국문으로 된 클레임 레터, 그러니까 내용 증명인데요. 매우 간단하죠. 이거 역시 내용 증명인데 조금 더 자세한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내용 증명인데 앞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양한 내용의 클레임 레터나 이제 내용 증명을 보여드렸냐면, 뭐 케이스마다 사실 작성했던 클레임 레터나 내용 증명은 너무나 다 달랐어요. 기본적인 양식은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형태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톤은 어떻게 하는 걸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클레임 레터와 내용 증명처럼 각 케이스마다 필요한 클레임 레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클레임 레터를 보내온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고객분이랑 같이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그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뭘 도대체 해달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실제로 문제를 삼는 건지, 왜냐면 오랫동안 이제 거래를 한 상황에서 뭐가 여러 가지가 이슈가 됐던 상황이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별다른 의미 없는 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꼭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미 없는 문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임 레터의 의미는 이제 법률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한국 민법상으로는 이제 최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사한 말로 바꿔보면은 이제 최후 통첩, 이제 의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인데 이런 최고가 사실 본 계약서상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아까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약의 의무 이행을 한 번은 더 독촉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법률상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레임 레터가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클레임 레터를 꼭 보내야 됩니까? 아,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르죠. yes or no인데 본 계약서를 보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을 해제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최고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클레임 레터를 꼭 보내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상담을 한 적도 있고요. 한편 이제 비법률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최후 통첩이나 선전포고의 의미도 있고 일단 분쟁에 이제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는 이제 심리적 압박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고려해서 이제 클레임 레터를 보내시게 되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 미국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클레임 레터를 꼭 보내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재기 절차를 위한 절차법상 클레임 레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상 내가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려면 반드시 클레임 레터를 보내는 게 맞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이런 클레임 레터의 장점과 단점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장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레임 레터를 보내서 비법률적인 효과를 내어서 상대방이 바로 이행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 증명을 잘못하면은 분쟁을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용 증명에는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서 무슨 이행을 언제까지 하고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뭐 너무 우리 쪽 사정을 다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낸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 유리하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저희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클레임 레터를 잘못 보내서 오히려 분쟁이 커지거나 뭐 불리해지거나 해결이 어려워진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작성하고 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용 증명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느냐.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저희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클레임 레터에 담아서 보내고 상대방이 그것은 맞다 라고 답장이 오거나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정도 상대방도 그 사실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분쟁으로 갔을 때 실제로 소송 절차나 뭐 이런 분쟁의 이제 절차로 이어졌을 때 사실관계 확정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아주 잘 작성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저희가 그 상담한 사례처럼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보내야 되지? 그런 게 없이 그냥 감정만 건들고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요구사항도 요구사항이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만약에 액수를 좀 늘리는 거겠습니다. 액수를 늘린다는 게 뭐 거짓말로 뻥튀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만드는 것이겠죠. 만약에 명예를 두려워하는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훼손을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라면 언론 보도나 뭐 다른 것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 이런 너의 레퓨테이션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신 것이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담아달라. 최대한으로 담아달라. 뭐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담아달라 막 이러시는데 그 내용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거나 과장이 있거나 어떻게 보면은 협박이나 아니면은 블랙메일처럼 보이게 되면은 뭐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 마지막까지 그 클레임 레터의 마지막까지 잘 작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분쟁을 시작할 장소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분쟁 해결 조항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고려할 점에는
당사자 및 재산의 소재, 중거법,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만약 한국에서 소송을 한다고 할 경우 그 소요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해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1심, 그러니까 사실심, 즉 법원이 사실관계 판단까지 하는 경우에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가량이 이제 소 제기부터, 소를 시작하는 것부터 판결을 선고하는 것까지 소요가 되고요. 이와 관련한 이제 변호사의 사전 준비는 한 1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이제 참고로 이제 3심제이죠.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하면서 이제 법률 절차가 소송 절차가 되고 2심까지는 사실심, 그러니까 사실관계 판단은 2심까지 다툴 수 있고 3심은 이제 법률의 위반만, 법률 검토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각심급이 아니라 이런 3심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 대한 소요 기간이나 비용 등이 사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은 근데 또 실무적으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뭐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이제 그런 소송 기간, 비용,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통은 1심에서 소송이 종결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법원에 대한 파일링 비용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실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그 변호사 비용인데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보통 소송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착수금, 그러니까 리테이너 피 그것과 성공보수, 컨틴전시 피로 구성이 되는데 성공보수는 이제 보통 고객이 회수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 혹은 픽스 피로 책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또 언제 어떻게 주는지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런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다투기를 했다, 분쟁을 하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하고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 법원에서 대응을 할 때는 당연히 한국 법원과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분은 저한테 무역 거래 분쟁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혹시 한국처럼 나 홀로 소송을 해도 되느냐? 나는 영어도 잘한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소송이 한국보다 제 생각에는 더 무거운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법원은 이제 판사나 법원 기타 조직이나 뭐 주변의 다른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공짜로가 아니어도 적은 비용만으로도 좀 소송을 할 수 있게 당사자를 도와주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도 물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미국 법원에서 그러니까 한국분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애매하고 그런 과정을 또 거치시는 게 힘드시니까 제가 그때마다 권유드리는 거는 미국 변호사님을 잘 만나서 자문을 받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고객분께서는 이제 한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에 대해서 상소, 어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미국 판결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겠냐. 그러니까 미국 판결의 취지, 뭐 관할, 뭐 중거법, 집행 등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실제로 한국 법원에서부터 의미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실익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실 것은 분쟁의 수단인데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소송, 중재, 조정 등에서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조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 이뤄지기가 어렵고요. 한편 고객분들은 형사 절차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종종 하시는데 민사 절차, 예컨대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 이런 절차는 별개의 절차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민사 절차의 소송과는 달리 강제 절차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신중함을 요구하고요. 이제 다만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고 또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와 반대로 고소 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합의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기타 국제무역 거래의 경우에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렵죠.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공권력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한국 회사의 해외 미수 채권 추심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의 이제 국외 보상 채권부에 문의를 하셔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사실 그것 역시 좋은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형사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분쟁의 합의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제일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분들은 주로 분쟁이 시작되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다.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목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합의의 가능성을 놓지 마시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무역거래의 경우에는 지리적 거리나 시차 등이 있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분쟁 후에 만나서 협상을 할 기회가 드물고 또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나 화상 이제 통화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더 합의의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쟁을 계속 했을 때 이익과 손해 그리고 합의를 했을 경우에 이익과 손해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의로 가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험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손익관계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어떻게든 합의가 더 유리하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계속 문을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합의에 대한 협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 대상, 합의금을 이제 명확히 해야 하고 합의 내용의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또 불이행할 경우의 조치, 위약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리고 엄격히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합의를 하시면서 이제 부재소 합의를 포함시키는데 이 부분 역시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의 이행 이슈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합의에 대해서 그 원래의 이제 본계약 체결하는 것도 협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이 분쟁의 합의를 하는 것도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 협상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부재소 합의를 해버리면 기존 거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부재소 합의를 넣는 것도 부재소 합의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참고로 부재소 합의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매우 부당한 합의라면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이제 알고 계시고. 자, 다음은 변호사, 이제 로펌의 선임과 관련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에 관한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되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근데 강의에 넣게 된 것은 사실 고객분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고객분들께 제가 이 무역 아카데미에서 한미 비즈니스 관련 이 내용을 이제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겠냐, 수강생으로서 혹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몇몇 고객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 한번 강의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이런 내용을 강의하겠냐는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누구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보람 있는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의 내용은 사실 다른 강의 파트와는 달리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 개인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좋은 변호사가 누구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냐를 얘기하기 전에 왜 좋은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면 사실 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알아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또 미리미리 준비를 시켜서 고객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고객에게 최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분쟁을 해결할 것입니다. 사실 본 강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셔도 그 변호사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고 또 수강생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만 계속 집중해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좋은 변호사에 대한 기준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완벽한 변호사를 찾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상 얻은 팁 몇 가지를 수강생 여러분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팁은 가급적 여러 명의 변호사를 만나보고 나서 일을 맡길 변호사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 써 있는 대로 소개받은 변호사 한 분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사건을 맡기셨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또 사건 결과가 이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나쁜 결과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변호사를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송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주변에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별로 없거나 알고는 계셔도 마침 필요한 분야에 그 변호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변에 소개를 받아서 그 소개받은 변호사를 뭐 어떤 경우에는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일을 맡기는 변호사로 이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좋은 변호사의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고 사업을 잘 이해하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영어 능력이나 뭐 성품 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전에 덥석 수임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펌에 있을 때 고객에게 이제 해외의 현지 로펌을 소개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저는 보통 두세 개의 로펌들을 옵션으로 소개해주고 그 특징들을 검토해 본 뒤에 결정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추천하는 로펌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로펌만 두고 결정하게 하지는 않았죠. 물론 현실에서 뭐 3명의 변호사를 찾아보고 그렇게 또 소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인데 그래도 적어도 소개받은 분과 상담은 꼭 해보시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최종 결정을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2분 이상의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첫인상만으로 또 초반에 이런 점들을 모두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 변호사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일들, 계셨던 곳 등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뭐 이력서 긴분이 제일 좋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과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걸어온 그 경험과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가능하면 주변에 레퍼런스 체크도 해보시고 결정하시라는 것이죠. 제가 만난 고객분들 중에는 변호사가 뭐 어디 학교를 나오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소개받은 변호사님이니까 다 좋은 분들이겠지 이러고 수임을 하거나 뭐 그분을 하이어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무역거래는 다른 나라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사실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뭐 만나서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레퍼런스 측이나 아니면은 뭐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수임하시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인데 그래도 변호사라는 그 중책을 맡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수고를 들이셔서 변호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지금 만난 변호사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싫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에도 그냥 끙끙 앓기만 하시고 그러다가 일은 산으로 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서 다시 처음부터 다른 변호사와 일을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변호사와 나는 함께 가는 파트너고 또 문제가 있다면 다른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변호사를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비싼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대적으로 더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주는 돈에 비해 낮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값을 하는 변호사가 비용 관점에서만 놓고 볼 때 좋은 변호사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고 또 전문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고려하실 때는 제값을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비싼 변호사는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와 사전 상담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이제 사전 상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좀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좋은 변호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상담료를 지불하시더라도 꼭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일부 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하시고 직접 그러니까 사건 수임까지 연결이 되면은 상담료를 따로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분쟁의 흐름 속에서 적시에 시작과 대응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변호사가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고 해도 현실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이미 분쟁의 흐름 속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제가 상담한 케이스에서는 이미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분께서 이제 불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그것을 돌이키기에는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사실 힘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상대방과 협상을 다시 해서 기존보다는 좀 더 고객에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최종 합의를 하긴 했지만, 만약 좀 더 일찍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시간과 비용을 좀 더 아끼시면서도 고객분께 유리한 방향의 합의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이제 영문 리테이너 어그리먼트인데요.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의 계약서가 또 영문으로 체결하실 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약서도 이제 리테이너 어그리먼트인데 좀 더 앞서 살펴본 것과는 좀 더 간단한 양식이고요. 이것은 이제 국문으로 된 수임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타이틀에도 있지만 민사사건에 특화해서 만든 수임 계약서이고요.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계약서 이름으로 된 수임 계약서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이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아주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이제 수임 계약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수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어느 고객분께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수임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수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그 수임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만 제가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그 내용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변호사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임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사건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하에 말씀드린 이제 보수와도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급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보수의 범위, 즉 월크 스콥이 어디까지인지를 이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하여야 나중에 이 수임 계약서와 관련한 다툼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의 경우에는 이제 아워리 차지를 하는 경우, 또 럼섬, 그러니까 일시불로 정해진 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에 이제 비용 상한을 정해놓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성공보수의 조건을 명확하게 해두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보수의 체계를 착수금과 성공보수 혹은 성공보수만 주는 걸로 하는 경우에 성공보수의 조건을 어떤 경우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에서는 성공보수의 조건을 고객이 승소하는 경우라고만 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승소에는 전부 승소도 있지만 일부만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 케이스에서는 수임 계약서를 체결할 때 보통 성공보수를 정할 때 방법이 고객이 지급받는 금액의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공보수 얼마라고 금액만 정한 케이스였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일부 승소로 받은 돈이 그 성공보수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또는 그 성공보수를 주고 나면 고객에게 남는 돈이 별로 없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 수임계약서를 이미 체결했고 성공보수 이만큼을 주기로 했고 근데 나는 일부만 승소를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돈을 다 줘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보수 조건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정말 또 다른 그 원래의 소송은 이미 끝났지만 또 다른 다툼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중하게 또 어떻게 필요하면은 또 자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은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정확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점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수임계약서상 성공보수를 받는 방법으로서 변호사가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돈을 받은 다음에 성공보수를 일단 변호사가 가져가고 고객에게 남는 돈을 주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였어도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은 또 다른 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그 에이전트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제 돈을 지급하도록 당사자들이 약정하는 제도인데요. 성공보수의 조건만 명확하게 해놓는다면 변호사나 당사자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이 보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로 먼저 변호사 교체는 고객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또 하나는 사건 종결 권한이나 신급의 이익, 즉 상소를 할지 말지도 고객의 권리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종 어떤 수임계약서에는 합의 여부 및 상소 여부를 고객이 아니라 변호사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변호사와 항상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과 상의하지 않고 변호사가 단독으로 합의하거나 상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성실 의무와 설명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실 의무를 다해서 항상 고객과 상의를 하면서 여기 말씀드린 설명 의무를 또 이행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런 의무들에 대해서 고객이 잘 알지 못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변호사 교체 또 사건 종결의 권한, 합의의 권한 등을 어떻게 보면 부당한 내용으로 불합리한 방법으로 그 수임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사 선임에 관한 내용은 모두 한국 변호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모든 전문가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거나 이런 경우와는 어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한국 소송을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 그 과정을 궁금해하시고 그 의사결정에 대해 변호사가 상의를 하고 싶은데 아예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영어로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초쯤 제가 LA 총영사관의 그 경제자문위원으로서 상담 요청을 받아서 만난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선임한 그 변호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데 괜히 연락을 했다가 심기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한국 변호사의 그런 프랙티스는 원래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그 변호사님은 설명 의무를 위반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또 지나치게 감정적인 자세로 계속해서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신다면 그 자체로 사건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담당 변호사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수임 계약서에 이제 고객이 제공한 자료는 사건 처리가 종료되면 파기해야 한다. 이런 것도 꼭 포함시키시는 것이 좋고요. 한국의 변호사가 당연히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긴 하지만 이 점도 수임 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미국에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소송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3심 제도인데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1심 소송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사실 이런 소송 절차를 일일이 외우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장을 증거와 함께 혹은 소장만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요. 요즘은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소송은 모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해외에서도 사실 한국 소송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겠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분을 상대방, 피고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무역거래 분쟁의 경우는 해외에 계신 분들께 소장을 송달해야 할 텐데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가 해외로의 우편 송달을 하기도 하고요. 소장의 게시를 통해서 공시송달, 즉 직접 송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법률상 송달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송달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이제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이후에 설명을 드릴 지급명령 제도나 외국 판결의 집행에서 공시송달이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예컨대 이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나 개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하실 때 그 미국 회사나 개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좀 소송 절차상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피고는 이제 그 송달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증거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그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이제 법원에 출석해서 진행하는 그 변론 절차 없이 바로 원고 승소, 피고의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이겠죠. 그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실무적으로는 그 30일이 지나더라도 바로 무변론 판결 선고를 하지는 않고요. 그 전까지 답변서가 도착을 하면 그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이제 송달 받으신 날로부터 30일이 넘었더라도 신속하게 형식적인 그 답변서라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이 모두 주장과 증거를 모아서 이제 작성하는 준비 서면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 변론기일에 모여서 주장과 증거 및 판결 등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 이외에 당사자 신문이나 증인 신문 같은 것을 집중 증거 조사 기일이라고 해서 그날 모여서 이제 증인이나 당사자, 즉 이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들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항소, 즉 1심 판결에 대한 어필을 하면 2심 항소심을 하게 되고요. 그 2심 항소심 선고에 대해 어필을 하게 되면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당사자분들도 예를 들어 당사자 소송을 하게 되면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 바로 항소
상고를 해야 되는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 부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불변 기간이라고 해서 실수로라도 어기게 되면은 사실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요. 더 이상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뭐 재심 사유라든가 이제 엄격한 그 여건 하에서는 뭐 다시 다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1심 절차는 대략 6에서 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실 때 특별히 염두에 두시길 바라는 점 3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분쟁 시작의 기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제척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여기 있는 것처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도 이 기간만큼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위를 한 날이 있고요. 그 앞날, 구체적으로 이제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이 있습니다. 한국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되는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 3년입니다. 솔직히 3년이라면 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놓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시점은 행위 시점입니다. 한국법상 이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사채권이라 하면 이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고 무역거래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 상사채권에 포함이 되겠죠. 특히 대법원 판례는 상사채권은 거래관계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요컨대 수강생 여러분들이 중거법이 한국법인 무역거래를 하시다가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위반 행위로부터 5년 내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보전 처분이나 가압류, 보전 처분이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의 중요성입니다. 참고로 보전 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강생 여러분이 무역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그 채권이 생겼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된 수강생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들으셔서 5년 이내에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 소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손해를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함이죠. 그럼 소송을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소송 판결 선고에서 상대방은 수강생 여러분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다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돈이 수강생 여러분들께 입금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확정 판결을 갖고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행은 무엇을 상대로 해야 할까요? 피고의 재산이겠죠. 그런데 그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피고의 재산이 이미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팔아버려서 제3자에게 재산이 넘어갔고 뭐 가지고 있는 현금도 다 써버렸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판결 선고를 받고 승소 판결 그 확정된 그 판결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제가 앞서서 소송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집행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시간과 돈을 쓰고 나서 또 지금 비즈니스에 대한 기여 비용을 써가면서 소송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그래서 소송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보전 처분을 하여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상담한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법원의 사건 검색 기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때까지 소장은 물론 답변서까지 제출이 되었고 상당 기간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전 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를 통해 빨리 보전 처분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보전 처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급 명령 제도의 활용입니다. 지급 명령 제도는 금전 채권의 채무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고려하실 것은 채권자가 이런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회사를 상대로 이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미국 회사의 주소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다는 점입니다.